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박정희의 최초 해명 1963년 11월 5일 조선일보 토론회에 참석해 박정희와 김종필이 기치로 내걸었던 민족주의에 대한 격려와 견제를 피력했던 7명 중 4명은 그 후 신문사 사장, 장관을 지냈거나 국회의원이 됐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당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4학년이었던 김경재 전 의원은 그때 대학생들에게 매판 자본으로 인식됐던 기업은 이병철 씨의 삼성이었다면서 국익보다 사익에 몰입해 무조건 미국이나 일본에 기대는 태도가 대학생들의 비판의식을 자극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학생들은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눈여겨보던 시절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민주냐, 비민주냐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우리는 그들의 거대한 슈퍼파워에 대항하여 대결하기보다는 그들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들의 국익에 너무 부합하면 간이고 쓸개고 모두 빼앗기고 말 것이란 주장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묘하게도 박정희와 김종필 씨의 시각과 일치하는 바람에 우리는 착잡했습니다. 당시 학생들 대다수는 윤보선 씨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였고 동시에 민족주의자라고 봤던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박정희 씨 쪽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는 측면이 컸죠. 그런데도 박정희를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러다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하다 보면 우리가 꿀릴 때도 있었습니다. 김종필이 서울대학교에 초청되어 왔을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민족적 민주주의가 구호처럼 보인다며 공격했죠. 김종필 씨는 참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 민주화 세력과 긴장과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저도 1972년부터 오랫동안 외국으로 도피 생활을 했지만 그 시대의 민주화 세력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지금 와서 박정희란 인물을 보면 공도 많고 과도 많다고 봅니다. 나는 아직 박정희를 개인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최근 역사적 화해 발언은 존중합니다. 김경재와 동창생인 이종률 전 장관은 당시 학생들에게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을 때였다 라고 회고했다. 독재와 부정선거에 반감이 많았던 대학생들은 군부가 등장하자 암울한 시대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 박정희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토론회나 강연회를 잇따라 열면서 과감하게 정치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에너지는 4.19 혁명으로부터 연유한 것이었죠. 몸으로 부딪히며 민주주의를 일구었다는 자부심이 정치인들의 권위에 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지성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10만 명이 안 될 때였으니까 지금의 대학생과 비교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언론인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될 겁니다. 먼 과거의 역사가 된 그 시대를 지금 와서 다시 보면 박정희 씨가 2번 정도만 하고 김종필 씨에게 물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박정희 씨가 근대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여건을 그것도 아주 크게 마련해 놓았다는 점은 기록에 남겨놔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에 의한 근대화를 통해 시민의식이 성장했고 그 성장한 시민의식으로 하여금 박정희의 유신을 거부하게 하면서 민주화로 이행해왔던 것이죠. 이제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상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법학과 4학년이었던 조홍규 전 의원은 조선일보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기 1년 반 전인 1962년 6월 6일 한미행정협정 촉구 데모를 주동하다 구속된 경험이 있었다. 4.19 당시 좌익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반미 데모를 제외하면 최초의 순수 학생운동 차원에서 시도된 반미 시위였다고 말하는 조홍규 전 의원의 회고. 그 무렵 학생들의 분위기는 반미적이었습니다. 6.6 데모도 동두천과 의정부 주변의 양공주들에 대한 미군들의 행패에 분개한 나머지 우리가 주도한 시위였습니다. 1963년 대선을 전후해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 바라본 혁명정부는 이전의 역대 정권보다 반미적이었음을 목격하고 있었죠. 마치 몸부림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민족주의적이라고 생각했고 박정희에 대한 비판보다 미국에 대한 비판에 더 열을 올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으로 박 정권이 너무 일본 쪽으로 경도되고 월남 파병으로 다시 미국에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권력과 끝없는 대립의 길로 나섰던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학생으로서의 수준이었고 논리였습니다만 나 스스로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자주적이기 위한 학생들의 비판적 태도와 아울러 정치인들의 현실적인 태도가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고 긴장하고 대립해왔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겁니다. 제5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박정희 후보의 사상 문제를 제기했던 야당 측은 대선 패배 후 6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계속 포문을 열었다. 1963년 11월 6일 윤보선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이라면서 대선 때 벌어졌던 사상 논쟁에 대해 머지않아 태도를 밝히겠다. 사상 논쟁과 관련해 내가 할 이야기는 다 했으며 이제는 박 씨가 아니라고 했던 사실까지 확증이 드러났으니 박 씨가 그 사실을 해명하든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는 11월 9일 오후 여수 교동에서 연설 직전 기자들에게 대통령 선거 때 모 야당 후보가 나를 여순 반란 사건 관련자라고 말하고 중앙의 어떤 신문사를 매수, 삐라를 뿌려 나를 빨갱이로 몬 일이 있으므로 내가 직접 이곳에서 해명하겠다고 전제한 뒤 연단에 올라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해명했다. 친애하는 여수 시민 그리고 군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그 말썽 있던 그 여수시에 본인이 직접 와서 시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소위 말하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났을 당시 본인은 육군 소령의 계급으로서 육군 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주둔하고 있던 당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그 연대 주모자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김지회라는 육군 중위가 소위 좌익 계열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14연대 내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부대가 제주도 반란 토벌을 위해 출발하기 그 전날 밤에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여기에 반란 사건이 발발하자마자 중앙에서는 당시 육군 총사령관으로 있던 송호성 장군이 직접 현지에 나와서 이 토벌 부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본인을 불러서 자네가 나의 작전 참모로서 같이 수행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 송호성 장군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광주 비행장에 도착해서 당분간 작전 참모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송호성 장군이 갈리고 원용덕 장군이 또한 사령관으로 와서 근무할 때 본인은 그 밑에서 작전 참모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 중앙의 명령에 의해서 육군 총사령부에 다시 들어간 이후에 우리 육군 내부에서 우리 육군뿐만 아니라 그때 전군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우리 군 내부에도 좌익 계열에서 상당히 침투를 해가지고 군의 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이 군 내부에 좌익 분자를 전부 제거해야 되겠다는 소위 말하는 숙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과거 해방 후에 자기 어떤 친구가 좌익에 조금 관여를 했다든지 또는 자기 형제들 중에 누가 좌익에 관련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또 자기가 직접 그런 좌익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 어떤 친척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 중에 그런 무엇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부 검열을 받아가지고 특히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이러한 모략을 했을 때에는 전부 일단 검거가 되고 체포가 돼서 여기에 대한 준엄한 조사를 받았던 겁니다. 불행히도 본인의 형제 중 한 분이 해방 이후에 이러한 좌익 계열에서 약간 관계했었습니다. 그 연줄로 말미암아 본인에 대해서도 아무개의 형이 그랬으니까 본인도 거기에 관계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당시 본인도 육군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2달 동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은 결과 본인 자신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명이 돼서 무사히 되어서 나와가지고 그 뒤에 육군에서 다시 근무를 했고 5.16 직전에 육군 소장 계급까지 본인은 진급을 했습니다. 박정희의 이 연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명한 유일한 육성 자료다. 박정희는 이 설명에서 자신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박정희 총재가 연설을 마치고 떠난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지원 유세를 하게 된 윤보선은
또다시 박정희의 사상 편력을 거론했다. 이날 윤보선은 연설을 통해 내가 알기로는 박정희 씨 형 한 분이 대구 11폭동 사건의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총살을 당했고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 영자신문에 박 씨의 다른 형 하나는 현재 북한 괴뢰 정권 밑에서 정보관계 실무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주장했다. 윤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까지 일부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있을 정도로 전파력이 강했다. 박정희는 호남 유세 도중 추가 원조 문제로 상경했다가 11월 11일 오전 군산행 특별열차에 타기 전 기자들로부터 윤보선의 발언을 전해들었다. 그는 그 사람 이번에는 고발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나는 5형제였소. 그중 3형제는 고향에서 죽고 2형제만 남았는데 나하고 맏형인 동희 형이 고향에 생존해 계쇼 라며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해명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케네디 암살.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도널드 S. 맥도널드는 미국과 한국 관계, 해방에서 자주까지란 책에서 흥미로운 언급을 하고 있다. 1963년 가을 정치 격동의 와중에 한국 전문가들은 워싱턴의 각종 성명에서 박정희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월남의 고딘 디엠에 대한 시각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골적인 반미운동은 공화당의 핵심 선거 전략이었다. 박정희도 야당을 외세에 아부하는 사대주의자라고 비난했다. 고딘 디엠은 1963년 11월 1일 미국이 관여한 군부 쿠데타를 만나 동생과 함께 피살됐다. 미국은 박정희와 고딘 디엠이 다같이 위험한 반미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4년 전 출간된 월남전 당시의 미 국방장관 맥나마라의 회고록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고딘 디엠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딘 디엠의 자주 노선이었다고 한다. 미국 정보기관은 고딘 디엠이 정보기관장인 동생을 통해서 호치민의 월맹과 비밀 접촉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남북 월남의 두 민족주의자들이 미국 몰래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미국 권부에서는 강하게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안에서 고딘 디엠 제거를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극동 담당 차관보 로저 힐즈먼 2세였다. 그가 고딘 디엠 제거를 추진하고 있던 1963년 가을, 그의 앞으로 박정희와 김종필의 위험한 사상 성향에 대한 보고서가 주한미국 대사관 등지로부터 많이 올라왔다. 힐즈먼의 머릿속에는 월남의 고딘 디엠, 고딘누 형제와 박김이 한 쌍의 골칫거리로 입력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련과 대결하여 자유세계를 지켜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동서의 세력 균형을 깰 수 있는 민족주의자들의 모험이 달가울 수 없었다. 더구나 월남과 한국 같은 분단 국가에서 이념을 넘어 민족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목숨이 걸리는 중대사가 되던 냉전 시대였다. 박정희와 김종필은 출신 배경이나 성격은 대조적이었으나 자주 노선에 대한 신념과 논리는 똑같았다. 미국에서는 김종필이 더 위험한 민족주의자고 박정희는 그런 색채를 띠고 있으나 실용적인 지도자라고 보고 있었다. 이 무렵 나온 박정희의 국가와 혁명과 나를 읽어보면 박정희는 자주 노선에 대해 김종필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국토 분단의 책임도 미국에 묻고 있다. 이것은 물론 미국의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적어도 그 일단의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박정희는 한국전쟁 때 미국이 도와준 것도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 치러졌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평화와 태평양지구 방위 정책에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라고 썼다. 박정희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상식처럼 되어 있던 무조건적인 혈맹론과는 거리가 있다. 그는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자세다. 국가와 혁명가 나에서 박정희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자주선언을 한다. 첫째, 미국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 실정에는 알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 한다는 것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하나의 민족사회가 현대 자본주의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제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국가인 이상 무조건 동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이 균형 잡히지 못한 우리 현실에 민주제도의 실현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륜을 무시하고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어버이의 심리와 같다.
둘째, 경제 원조나 민주주의의 이상을 통한 한국 사회의 일률적인 미국화를 기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군사 경제면에 걸친 미국의 원조는 이왕에 줄 바에야 우리의 뜻에 맞도록 하여달라는 것이다. 박정희는 1959년도 미국에 대한 원조가 시설 부문의 22%만 배정되고 나머지는 원자재와 소비재 공급으로 충당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요망하는 공업 생산 시설에 대하여 얼마나 인색하고 되레 원하지도 않은 소비재 분야에만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비판했다. 미국으로서는 박정희의 이런 태도가 기분 나빴을 것이다. 주는 것을 고분고분 받지 않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고 깐깐하게 요구하는 지도자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종필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으로서는 박정희 김종필 콤비의 존재가 찜찜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한다. 김종필 정보부장은 5.16 직후 정권을 잡아보니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미국 측 정보기관이 장면 정부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장면 총리의 미국인 측근과 연관을 갖고 한국군과 연계하여 쿠데타 계획을 꾸미고 있었음을 밝혀냈다고 한다. 김종필 부장은 주한 미국 대사관 측과 합의하여 두 미국인을 추방시키는 대신 관련 수사 기록을 없애고 이 사건을 덮어버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의부 참사관과 내가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자신들의 약점을 잡은 30대 청년 장교 김종필이 거북했을 것이다. (1963년 11월 2일) 조선일보 등 모든 신문은 월남의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여 고딘 디엠 정권이 무너지고 고딘 디엠과 동생 고딘 누는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5.16 쿠데타에 대해 비판적인 우리 언론은 월남의 이 쿠데타에 대해서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민주주의라는 외래 이념에 완전히 설득당한 우리 지식인들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민주라는 잣대로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고딘 디엠 정권은 비민주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쿠데타로 등장한 군부보다는 더 민족적이었다. 월남의 보통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고딘 디엠이란 민족적 지도자가 사라지자 월남은 쿠데타의 연속 사태에 휘말려들면서 정치적인 구심점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월남 내 공산 게릴라와의 전투를 미군이 주로 맡게 됐다.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란 명분으로 반 고딘 디엠 쿠데타를 지원했으나 그 대가로 월남전을 미국의 전쟁으로 떠맡게 됐다. 고딘 디엠 형제는 과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자살했는가? 형제는 사이공 시내 남쪽의 중국인 거주 지역 내 한 성당에 숨어 있다가 쿠데타군에게 항복 의사를 전한 뒤 대기하고 있었다. 쿠데타 지도자 민 장군은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지프차 2대와 호송차를 보냈다. 두 사람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호송차에 쳐넣어졌다. 호송차가 합참 본부에 도착하여 문이 열렸을 때 두 사람은 시체로 발견됐다. 총상과 난자된 상처가 나 있었다. 쿠데타 주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돈 장군이 쿠데타 지휘자 민 장군에게 따졌다. 이들이 왜 죽었소? 그게 어떻단 말인가? 민 장군은 수개월 후 한 미국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고딘 디엠은 서민들 속에서 너무 인기가 있었다. 살려둘 수 없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고딘 디엠 형제가 자살했다는 허위 보고를 받았을 때 가톨릭 교도가 어떻게 자살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다고 한다. 고딘 디엠 제거 작전에 사령탑 역할을 한 로저 힐즈먼 차관보는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절망감으로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했다. 맥스웰 테일러 대통령 군사고문은 두 손이 등 뒤로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총과 칼로 자살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중에 고딘 디엠 형제의 죽음에 대해 그 진실을 알았을 때 케네디 대통령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뇌에 빠졌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 마오쩌둥의 발언이다. 그는 1965년 미국 기자 에드거 스노에게 호치민과 나는 고딘 디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딘 디엠이 죽은 뒤 갑자기 평화라도 왔단 말인가 라고 했다. 고딘 디엠이 비명의 간후 20여일째 되는 1963년 11월 22일 주미 한국 대사 김정열은 유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온 김용식 외무장관과 최규하 대통령 보좌관을
승용차에 태워 뉴욕으로 달리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휴게소에 들른 일행은 식사를 시작했다. 갑자기 종업원이 소리쳤다. 대통령이 총에 맞았다. 대통령이 총에 맞았다. 김정열 일행은 황급히 차로 돌아가 라디오를 켰다. 장송곡이 들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를 방문 중 피격돼 조금 전에 사망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일행은 서둘러 뉴욕으로 달리면서 라디오 방송을 계속 청취했다. 드골 프랑스 대통령, 이케다 일본 총리가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오기로 했다는 뉴스도 흘러나왔다. 김 대사는 외무장관 일행을 뉴욕에 데려다 준 다음 비행기편으로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대사관에 가니 이미 백악관으로부터 통지가 와 있었다. 모든 외교사절은 백악관으로 모여달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에서는 김현철 내각수반이 장례식에 참석하러 올 것이란 연락이 왔다. 김정열 대사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 원수급이 오는데 혈맹인 한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례라고 판단됐다. 물론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어 박정희 의장이 나라를 비우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은 이해가 됐다. 김 대사는 윤석헌 공사, 송정범 공사, 이범석, 홍성철, 박근 참사관, 윤순국 무관 등을 불러 박 의장의 참석 여부의 타당성에 대해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다오 라고 지시했다. 15분쯤 뒤 윤 공사가 오더니 대사께서 당장 박 의장께 전화를 거셔서 장례식에 직접 오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건의했다. 김 대사가 시간을 계산해보니 서울은 새벽 4시쯤이었다. 국가 원수를 깨운다는 것이 걸렸지만 급한 일이라 다른 방도가 없었다. 국제전화교환대에 전화 신청을 하니 15분 만에 장충동 의장 공관에 경호병이 나왔다. 나는 주미대사인데 지금 긴급한 일로 대통령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전화통화가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 대사는 경호병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문득 박 의장의 부관 김성구 대위가 생각났다. 김 대위를 찾아 용건을 말하니 박 의장을 바꿔주는 것이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정치권의 세대교체. 김정열 주미대사는 새벽잠에서 일어난 박정희 의장에게 워싱턴의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 상황을 종합해보니 대부분의 국가 원수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수반을 보내기로 하셨다는데 여기 사정을 감안하셔서 각하께서 꼭 오셔야겠습니다. 아, 일이 그렇게 됐소. 하지만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아 내가 떠나기가 정말 곤란한데. 김 대사는 거듭 참석을 건의하면서 대서관의 참모들도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희는 알았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박 의장은 전날 전국 유세 도중 대전 유성 관광호텔에서 잠을 잤다. 윤주영 총재 비서실장이 새벽에 침실로 들어와 깨우는 바람에 충격적인 뉴스를 알게 됐다. 김용태는 그때 유성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박 의장에게 이렇게 건의했다고 한다.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에는 세계 각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하는데 각하와의 정분을 생각하셔라도 꼭 가셔야 합니다. 박 의장의 일부 참모들은 총선이 더 중요하다면서 방미를 반대했다. 김용태는 다시 건의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는데 공화당 의원이 좀 적게 당선되면 어떻습니까? 각하께서 미국에 가시는 것이 오히려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당선자가 늘지도 모릅니다. 여기 일은 우리한테 맡겨놓으시고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하십시오. 그래, 내가 직접 가야겠어. 5.16 후 나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나에게 많은 용기를 준 사람이 아닌가. 박정희 의장은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으로 가게 돼 있었다. 박 의장이 시카고에 도착하자 김정열 대사가 기내로 들어갔다. 박 의장은 군 선배이고 남로당 관련 수사 때 자신을 많이 도와준 김정열 대사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면서 명에 의해서 왔습니다 라고 농담을 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사정이 꼭 오셔야 할 것 같아서 무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5일 박정희 의장은 부통령으로 있다가
케네디가 피살된 후 취임한 존슨 대통령을 예방, 한국인을 대표하여 조의를 전달하고 요담했다. 박 의장이 그 2년 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존슨 당시 부통령은 비행장까지 마중 나온 적도 있어 구면이었다. 존슨은 군부가 약속대로 민정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분별 있는 선거를 관리한 점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또 한일 양국에서 총선이 끝나면 국교 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날 존슨 대통령은 조문하러 온 이케다 일본 총리와 요담하는 자리에서도 똑같은 희망을 피력했다. 이케다 총리는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 박정희 의장의 공화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국교 정상화는 어려울 것 같다. 박 의장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보수적이고 온건한 세력과 연합한다면 국내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일본도 가능한 한 빨리 국교 정상화 회담을 끝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케다 총리는 이어서 존슨 대통령에게 한국은 잘 교육되고 부지런한 2,500만 인구의 나라다 라고 상기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일본과 자유세계는 한국이 붕괴하고 공산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일본은 최선을 다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룩하려고 한다. 위의 대화에서 나타나듯이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의 진도는 한국의 정치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박정희의 케네디 대통령 조문은 존슨 대통령 정부와의 관계를 예고하는 청신호였다. 군정이란 약점으로 해서 끊임없이 미국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오던 박정희 정부는 두 차례의 비교적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정통성을 확립했다. 박정희 민선정부가 추진한 2대 외교정책, 한일 국교 정상화와 월남 파병, 미국이 한국의 압력이 아니라 부탁해야 할 성격의 것이었다. 이제는 박정희가 대미 카드를 쥐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제 및 군사 원조란 대한카드와 한국의 이런 대미 카드가 균형을 이루면서 이후 약 10년간 한미 관계는 안정되고 이 안전판을 바탕으로 하여 박정희 정부는 군사비 지출을 최소한도로 묶고서 경제 발전에 총력을 쏟게 된다. 한미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것은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다. 카터는 케네디가 고딘 디엠에게 가졌던 시각과 흡사한 각도로 박정희를 봤고 이로 인한 한미 관계의 악화는 박정희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1963년 11월에 있었던 고딘 디엠과 케네디의 암살, 그리고 카터, 박정희의 갈등과 박정희의 암살이란 두 장의 필름을 겹쳐서 보게 되면 뚜렷해지는 어떤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은 민주주의를 도덕적 원칙뿐 아니라 외교 무기로 이용하는 강대국과 맞서면서 자주를 모색하는 약소국 지도자의 운명 같은 것이다. 박정희와 동갑이지만 박정희보다 16년 먼저 암살된 케네디의 장례식은 1963년 11월 25일 워싱턴에서 치러졌다. 성조기 이외에는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케네디의 관은 국회의사당을 출발, 백악관 집무실에 잠시 머물렀다가 마태 성당에 도착하여 연결 미사를 치렀다. 박정희 의장은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도보로 영구 행렬을 따랐다. 마태 성당에서는 케네디 제클린의 결혼식에서 아베 마리아를 축가로 불렀던 가수가 나와 이번에는 진혼곡으로 그 노래를 다시 불렀다. 케네디의 유해는 포토맥 강을 건너가 엘링턴 국립묘지에 묻혔다. 케네디 대통령은 한국 총선 기간 중 박정희를 마지막으로 도와주기도 했었다.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는 한국 정부가 재정 안정 계획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견제 수단으로 미국이 동결해 두었던 원조 자금 1,500만 달러를 지적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고립됐다고 주장했다. 박정희의 참모들은 세뮤엘 버거 대사에게 동결 자금의 해제를 요구했다. 버거 대사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박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걱정했다. 그는 워싱턴에 건의하여 총선 기간 중 1,000만 달러의 원조 자금 방출을 발표하도록 했던 것이다.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다. 1963년 11월 26일의 총선은 10.15 대선 때와는 정반대의 큰 이변이었다.
미 1과 우리 언론기관의 예상과는 반대로 공화당이 압승, 의석수가 전체의 3분의 2선에 육박한 것이다. 131개 지역구 가운데 공화당은 88석을 차지했다. 전국구인 비례대표제 당선자를 포함하면 공화당은 전체 의석 175개 가운데 110석, 민정당은 41석, 민주당은 13석, 자민당은 9석, 국민의당은 2석이었다. 공화당은 약 33%의 지지율로서 전체 의석의 약 63%를 차지했다. 이는 물론 야당의 분열 때문이었다. 공화당은 박정희가 대선 때 몰표를 받았던 제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부산의 지역구 74개 가운데 58개소에서 당선자를 냈다. 공화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것은 서울뿐이었다. 민정당의 김영삼은 부산의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의 김대중은 전남의 유일한 민주당 당선자였다. 이 총선에서 김대중은 전국적인 쟁점의 중심 인물이 됐다. 목포경찰서 정보반장 나승원 경사가 민정당을 찾아가 폭로한 경찰의 국회의원 선거대책이란 문서가 있었다. 경찰이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이 폭로는 선거에서 큰 쟁점이 됐다. 박정희 의장은 신속하게 대응했다. 지령한 경찰 간부와 공무원들을 구속시키고 박경원 내무장관과 이소동 치안국장을 물러나게 했다. 김대중 후보는 약 2만 2천 표를 얻어 공화당 후보를 배의 표차로 이겼다. 김대중의 선거 참모로 참여한 사람 중에 권노갑 비서가 있었다. 그는 1961년 5.16 혁명 직전에 있었던 강원도 인제지역 보궐선거 때도 김대중 후보를 도왔다. 권노갑은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오랫동안 목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잘 아는 사람이 적은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 비서로 참여하게 됐다. 김 대통령은 나의 고향 선배이고 목포 상고 4년 선배다. 나는 동국대를 졸업한 뒤 미군에 통역을 하기도 하고 목포 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어서 각계각층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라고 했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박정희 대통령 당선자에게 안정의석을 주었고 그가 주창해온 세대 교체를 상당 부분 실현시켜 주었다. 국회의원 당선자들 가운데 20대가 1%, 30대가 21%, 40대가 46%로서 청장년층이 전체의 약 3분의 2나 됐다. 40대의 박정희, 30대의 김종필로 상징되는 젊은 국가 엘리트 집단이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 중심부에 등장한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60대의 윤보선으로 상징되는 구정치 세력이었다. 광복 후 우리나라에서 유교적 가치관을 밀어내고 가장 강력한 정치 이념으로 등장한 민주주의를 금과 옥조로 삼고 있었던 이들은 민족사의 발전 단계상으로는 수구 세력을 대표하고 있었다. 국가 근대화의 대세 속에서 떠내려가 버릴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해준 것은 대학생들이었다. 1964년 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거치면서 60대가 이끄는 구정치 세력은 집요한 선전, 선동술로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야당 편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하면서 생명력을 연장한다. 학생 세력이 민족주의와 조국 근대화를 내세운 젊은 박정희, 김종필 세력을 밀지 않고 서구식 민주주의의 전면적 실시를 요구하는 늙은 구정치 세력 편에 서게 됐다는 것은 그 뒤 우리나라의 정치와 지성사의 갈등, 고뇌, 견제, 긴장의 불연속선을 만들어낸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광부와 간호사들 서독에 가다. (1963년부터) 1965년은 박정희가 정치 혼란에 휘말리면서도 방향 감각을 놓치지 않고 국가의 진로를 대외지향으로 확실하게 잡은 시기였다. 서독의 광원, 간호사 파견, 남미 이민, 월남 파병, 원양어장 개척, 현대건설의 해외 진출, 한일 국교 정상화, 수출입국 정책이 모두 이 기간에 추진됐다. 국토 분단으로 반쪽을 잃은 한국은 해외로, 세계로 나아가서 드넓은 민족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조선조 이후 사라졌던 우리 민족의 야성과 해양 정신이 되살아나는 계기를 잡은 것이다. 이기홍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 부흥부의 기획국장으로 있으면서 경제개발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그는 1962년 3월 서독 주재 한국 대사관의 경제기획원 주재관으로 파견됐다. 당시 군사정부는 해외에 인력을 수출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한국 대사관에 훈령을 내려놓고 있었다. 이기홍 주재관과 김태경 보좌관은 루루 탄광지대에 주목했다. 이곳에서는 가스트 어바이터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일본 광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이기홍은 체구가 작은 일본 광부가 일할 수 있다면 한국 광부들도 못할 게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더구나 일본 광부들은 본국에서 경제 사정이 호전되자 제독 노동에 흥미를 잃고 돌아가는 추세였다. 이기용 주재관은 루루 지방의 탄광 회사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생각을 떠봤다. 회사들은 한국 광부들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노동청에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김 두 사람은 노동청의 캐퍼비츠 노동정책국장을 찾아갔다. 독일어에 능통한 김태경 사무관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가난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합니다. 우리 광부들은 또 군복무 경험이 있어 잘 훈련되고 단체 생활에 익숙합니다. 캐퍼비츠 국장의 표정이 동정적으로 변하더니 선뜻 수락했다. 이기홍은 의기양양하게 한국 대사관으로 돌아와 대사에게 보고했다. 대사는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느냐고 버럭 격정을 냈다. 노무자들이 독일에 오면 골치가 아프다는 것이다. 당신은 단 1달러의 외화도 벌어야 한다고 박 의장의 진두지휘하에 온 국민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박 의장이 혁명정부 지도자로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불쌍해 보였고 고독해 보였다. 나는 경제기획원에 이 사안을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1963년 여름 김종필 전 정보부장이 자의반 타의반의 외유 도중 서독을 방문했다. 그는 중앙정보부 소속으로서 한국 대사관에 파견 나와 있던 648기 동기생인 윤웅정 참사관 및 김태경 사무관과 함께 루루 지방의 한 탄광 막장까지 들어가 봤다. 대사관으로 돌아온 김종필은 본국에서 수속을 빨리 해주지 않아 광부들 도착이 늦어지고 있다는 김태경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서울의 박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종필이 서독이 우리 광부 몇 명을 받아들이겠다는데 국내에서 제때에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각각께서 선처해 주십시오 란 요지의 건의를 했다. 김태경이 옆에서 듣고 있으니 박 의장은 몇 명이 아니고 몇 명이야 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 일을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1963년 8월 8일 경제기획원장 원용석은 우리나라 노동자 1,500명을 루루 탄광지대에 파견키로 서독 정부와 합의되어 우선 1차로 500명을 뽑아 연내에 파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원은 수일 내로 전국에 공모 공고를 내겠다면서 근무 조건을 공개했다. 3년 동안 탄광에 근무하는 한편 기술 훈련을 받는다. 월급은 162달러 50센트. 중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20세 이상, 30세 미만. 지원자 수는 2,800여 명인데 1,600여 명이 신체 조건으로 실격했고 나머지 1,200명 가운데 약 500명은 광산에 근무한 적도 없으면서 허위 경력 증명서를 냈다가 들통이 났다. 대졸 및 고졸 학력자가 태반이었다. 1차 시험을 거쳐 9월 28일에 최종 합격자 367명의 이름이 발표됐다. 신문들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듯이 사회면에 합격자 이름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기양 기자를 서독 뒤스부르크에 특파하여 한국 광부들을 기다리는 서독 광산촌을 소개했다. 기사 제목들은 외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던 시절에 독자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었다. 호텔 부럽지 않은 숙소, 방마다 독서실에 오락시설까지 갖추어 돈과 맥주와 아가씨와 2주 연가된 파리에서 데이트도, 지하 800m서 콜라가 수도처럼, 라인 강병 처녀, 동양 총각 조화, 민간 외교 역할, 코리아 자랑해요. 학력이 높아 인테리 광부들, 신사 광부들로 불리는 우리 광부들은 파독에 앞서 20일간의 강훈련에 들어갔다. 파독 광부로 선발된 사람들 가운데는 광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낮에는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내에 들어가 채탄 작업을 실습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독일어를 배웠다. 파독 광부 일진 123명은 1963년 12월 21일 에어프랑스 편으로 서독을 향해서 떠났다. 공항에서는 해외 취업자와 가족의 이별이 있었다.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광부를 지원한 우동천의 아내 조영이는 3년간 헤어져 살게 되어 고달프지만 남편을 위해 희망을 안고 기다리겠다면서 눈물을 삼키고 웃음을 보냈다. 이런 장면은 개발연대의 공안과 항구에서 곧 익숙한 풍경이 될 터였다. 이날자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당부했다. 실업 문제의 해결이란 점에서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울 점도 많을 것이다. 비록 갱내에서만 작업한다 하더라도 3년간이나 눈여겨보느라면 습득할 것이 많겠다. 이들이 3년간의 복무기간을 끝내고 돌아오면 국내에서 모범공원으로서 석탄 개발에 이바지하는 바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독일인은 근면한 국민으로서 세계에 알려져 있다. 서독 경제부흥의 기적을 가져온 첫째 원인도 이 근면에 있다고 하는데 그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배우는 것이 많을 것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성심껏 일을 하여 능률을 올리면 신용을 얻어서 계속해서 한국에 인원을 요청하게 되겠지만 한국 사람은 못 쓰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후진에게 길을 맡게 될 터이니 먼저 가는 책임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해야겠다. 해가 바뀌어 1964년 2월 21일자 조선일보는 한국 광부는 우수하다. 라인 강변에서 온 봄 소식을 전했다. 광부들이 노동청장 앞으로 보낸 편지를 소개한 기사. 광부 오학봉 등 3명은 지난 7일에 시행된 여러가지 지하시험에서 우리 광부 250명은 한 사람의 탈락자도 없이 전원 합격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서독의 너그러운 근로조건에 감탄하기도 했다. 지상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가볍게 다쳤는데도 공상으로 취급하여 놀아도 임금을 다 주고 감기나 배탈에 걸려도 통상 임금의 80%를 받으면서 휴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광부의 파도끼를 뚫었던 이기용에 따르면 광산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대졸자들이 경험자보다도 독일 현지에서 더 잘 적응했다고 한다. 1960년 봄 제독 한국인 이종수 박사의 주선으로 베를린 감리교 부녀선교회와 프랑크푸르트 감리교 병원이 한국 간호학생 2명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62년부터 매년 20명 정도의 간호학생들이 훈련과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독일에 파견됐다. 이종수 박사는 이 사업을 간호학생에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로 확대하여 1968년까지 1200여 명의 간호요원들을 서독에 취업시켰다. 서독 마인츠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 이수길 박사는 1964년 서독에서 간호사들의 수가 모자란다는 점에 착안해 서독 간호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간호사의 취업을 주선했다. 1966년 128명의 간호사가 서독에 왔다. 두 민간인에 의하여 시작된 간호사들의 서독 취업 사업은 1969년부터 정부가 해외개발공사를 통해 개입해 1977년까지 1371명의 간호사가 서독에 취업하게 됐다. 1973년 현재 서독 전체 병원의 12.6%에 해당하는 452개 병원에 6124명의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주한 독일 대사 클라우스 폴러는 보통 독일 사람들에게는 한국 간호사들과의 만남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의 첫 접촉이었으며 많은 경우 아시아인들과의 첫 접촉이었다고 했다. 한국 간호사들의 유능함, 친절, 봉사정신은 독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한국상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미국인 다음으로 많은 것도 간호사들을 매개로 하여 두 나라 관계가 밀접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한국 간호사들은 특히 노인 환자들에 대한 극진한 감, 민첩한 업무 처리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독일 사람들로부터는 질서와 준법 정신, 근검 절약, 신앙을 기초로 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배웠다. 연 인원에서 파독 간호사 수는 광산 근로자를 능가하게 된다. 몇 년 전 통계에 따르면 파독 간호사들 가운데 약 1000명이 주로 독일 남자와 국제 결혼을 했다고 한다. 여성 취업과 해외 취업이란 이중의 벽을 넘은 한국 간호사들은 한민족의 핏줄 속에서 잠들어 있던 무서운 생존력과 적응력을 가장 먼저 자각시킨 이들이다. 간호사의 선진국 취업은 선망의 대상이 되어 여성 취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루한 선입견을 깨는데 기여했다. 1965년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을 포함한 해외 취업자들이 국내로 송금한 외화는 상품 수출액의 10.5%, 무역 외수입의 14.6%나 됐다. 1967년에 가면 월남 파병에 따른 특수로
해외 송금액이 상품 수출액의 36%, 무역 외수지의 31%를 차지하게 된다. 5.16 군사혁명 직후 박정희 정권에게 맨 처음 차관을 제공해주기도 했던 서독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돼 1964년 12월 박 대통령의 방독으로 이어지지만 김영욱의 정보부가 동백립, 간첩단 사건을 잘못 다루면서 양국 관계는 냉각된다.